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네, 오늘은 또 집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집. 네, 집 대표님 그 상담하다 보면 사실은 뭐 올해나 작년이나 예. 거의 저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예. 오니까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집도 사도 됩니까? 맞아요. 네, 청약 말고요. 예. 이제 한 이번에 40대 부부가 또 지난달에 와서 집을 매매를 하고 싶은데 예. 한 2년 있으면 꺼지지 않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또 오른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집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구매해야 되는지. 요즘 집값이 개인한테도 참 큰 문제지만 네네네. 집값이 요즘 정치를 바꾸고 있어요.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집값 문제가 이 정치도 바꾸고 있고, 야, 이게 참 대단한 아주 큰 이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저한테도 많아요. 집을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또 반대로 집을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다고 네네네네.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집 때문에 고민도 많고 어떤 정서적인 또 재무적인 재정적인 몸살을 우리가 많이 앓고 있고, 집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집은 정말 그렇죠. 집이 없어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가능하면 내 집에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음. 네, 내 집이라면 안정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집을 생각할 때는 어차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맞아요. 뭐 대출을 포함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거니까, 네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이게 장기 자산이라는 거예요. 초장기 자산. 그렇죠, 초장기 자산. 네. 기본적으로는 그죠? 네네. 기본적으로는 초장기 자산. 또 큰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을 다 끼고 사잖아요. 현금 주고 사는 분은 아무도 그죠? 없습니다. 네. 정말 아주 소수의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그죠?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대체로 네, 다 부채를 끼고 사는데 이 부채 역시도 장기 부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연끌 해줘서 집 사도 되냐고 했을 때 그렇죠. 현금 흐름 이야기해주고 예. 가능하면 막 30년, 35년 빌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장기 자산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당연히 부채도 장기 부채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주담보 대출하면 20년, 네. 뭐 30년, 심지어 네, 네,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보다 제 생각에는 네네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무적인 감당이 되느냐. 그렇죠. 장기 대출을 지금 맞아요. 안고 네. 있는데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집은 지금 당장에 뭐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비록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지만 너무 쫓기듯이 생각하지 말고 조금 길게 보면 좋겠다. 지금 안 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쫓기지 말고. 네. 일종의 이제 그렇게 쫓기는 심리, 불안 심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을 또 교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또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조급해지고. 그렇죠. 네. 조급해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본주의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경제가 있고 네. 또 사탄의 경제가 있다. 그거는 이것들을 항상 섞여 있기 때문에 사탄의 잘 분별해야 경제. 맞습니다. 그래서 집은 장기 자산인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네. 이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할 때 세 가지.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장기적으로. 오케이. 우리가, 그 첫 번째. 집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장기적인 안목 첫 세 번째. 가지. 네. 이것을 저는 트리플 웨이버라고 표현해요. 트리플 웨이브. 네. 세 개의 파도. 세계 파도. 예, 그죠? 트리플 웨이버. 첫 번째는 바로 고령화죠. 고령화. 그럼요. 우리가 잘 알고 네네네네. 있는 것처럼 네. 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감소. 음. 그죠?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립니다. 대체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뭐 일이 안 되니까 지금 그죠? 출산율인데. 예, 최근에 중국도 아마 얘들이 감추고 있는 듯한데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증가세가 꺾였어요. 멈췄어요. 증가가 순정이. 그래서 인도의 인구 맞아요. 1위 자리를 네, 내줬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얘들은 아직도 입 딱 닫고 아니다라고 하고 아직 있는데 데이터 통계를 안 내놓죠. 예. 왜냐면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1인당 한 가정에 한 명만 낳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세 자녀 오. 세 자녀까지 낳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것은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럼 중국도 그렇게 정책을 바꿨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구는 뭐 줄어들지는 않고 또 예.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면 그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우리 우리나라죠. 네. 예, 대한민국.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가 왜 우리가 장기 자산인 집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하냐면 결국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 맞아요. 집이잖아요. 맞아요. 집이니까 인구 감소 또 그 인구의 어떤 연령별 변화, 이 네. 구조, 분포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는 트리플 웨이브, 두 번째는 바로 산업혁명이죠. 뭐 언택트 또 그죠? 얘기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하드 이야기만 그죠? 했으니까. 우리가 네. 하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각각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트리플 웨이브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네, 네, 하고 네. 어쨌든 두 번째 트리플 웨이브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택 4차 산업. 네. 뭐 이제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 언택이 엄청 크게 빨리 그렇죠. 그죠? 빨리 확산됐다는 거. 정말 1, 2년 사이에 빨리 확산됐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사회를 앞당긴 언택 사회. 그리고 이제는 개인, 기업, 그리고 사회가 어떤 활동이나 행동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됐죠. 그렇죠. 축소되기도 하고 그죠. 행동 공간이 양식.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단어 메타버스. 그렇죠. 메타버스. 그죠?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가 아니라 이게 고속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가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가 요즘 가장 각광받는 버스예요. 그렇죠.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출근하지 않는데 집에서 실제 출근해 있는 환경과 분위기와 느낌을 그대로 다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가상현실 이런 그렇죠. 것들이나 다. 그래서 강남권 서울에 강남하면 가장 임대료가 비싼 데잖아요. 네. 이 강남권에 있는 상업용 임대 이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맞아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네. 그 상업용 강남 비싼 임대 물건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니까 네네네. 이런 메타버스와 같은 아주 신기술을 빨리 적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 세 번째 트리플 웨이브의 세 번째는 네. 부의 양극화. 아 슬픈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네. 이게 이제 4차 산업의 눈부신 발전, 동시에 일자리 감소. 맞아요. 향후 10년 뒤에는 한 50%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의 네. 50%가 무직자일 것이다. 그때 우리 한번 했죠. 그죠? 우리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 5개 직업 네, 미래 이야기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예, 네. 무직자일 것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집이라는 자산의 장기 부채를 같이 끌고 가는데 네. 이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럼요. 그러니까 가처분 부분에서 현금 흐름이 안 그렇죠. 도니까 어려워지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메타버스 또 고령화 또 이제 양극화 이런 세 가지를 트리플 웨이브가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집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간단하게 하면 정리해 보면 그런 네, 건데 네, 첫 번째 네.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인구 감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요즘 이제 집값에 대한 어떤 이렇게 대담이나 네. 또 그 칼럼이나 이런 기사들 보면 다 공급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공급이 문제다. 근데 뭐 미래도 이제 누가 되던 뭐 내년에 또 대선이고 있는데 누가 되던 공급량을 늘 거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최소한 집값의 문제에 보면 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급은 단기적인 관점인 거죠. 아 그렇죠. 그죠. 네, 뭐한 3년, 5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급이지 맞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그렇죠. 무서웠겠네요. 그 집에 누가 살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인구가 또 GTX도 아니에요. 요즘 이제 뭐 광역 맞아요. 해서 GTX권이다 어디들어 들어갈지. 예, 그런데 이것도 단기적인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지 결코 장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은 인구다. 인구다. 또 인구 구조다. 이렇게 본다면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고령화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0년 후 경제 활동 인구의 노인 부양비가
2.7명이라 그래요. 노인 부양비는 경제 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죠. 예, 노인 인구 수를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경제 활동 인구가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수.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2.7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다. 지금 노인 부양비는 5대1 정도. 근데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절반 가까이 축소된다는 것은 바로 어떤 현상? 세금이 많아진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일자리를 생각할 때 10년 후 경제 활동 인구의 절반은 무직자일 수 있다. 겁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직자 50% 가운데에서는 또 경제 활동 인구의 2.7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세금이 2.7명은 올라간다. 이때 2.7명은 유직자가 아니라 네. 무유직자를 다 포함한 합한 거죠.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유직자들의 세금 부담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지금 받으면 공제되는 게 많잖아요. 국민연금 공제, 뭐 건강보험료 공제. 앞으로는 또 이 가처분 소득 맞아요. 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줄어들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과 준조세 이런 것들을 합치면 우리의 소득에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절반은 소득과 준조세로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사도 고민이고 그렇죠. 쓰도 고민. 예, 그러니까 장기적인 자산인 집, 또 장기 부채를 달고 가야 되는 집,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인구 문제가 굉장히 가장 큰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트리플 웨이브 세 가지에서 먼저 세 번째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의 발전, 비대면 사회는 일자리와 소득의 차별화를 굉장히 또 차별화를 키우는 그렇겠죠. 거죠. 확산. 그래서 새롭게 늘어난 일자리보다는 줄어드는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의 양극화, 맞아요. 예, 부의 양극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정부는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정부는 어떤 정부든지 이 현상은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 세계가 그렇게 그럼요. 선진국들이 네네네. 같이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말 소득 열위 계층에 대한 복지 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이 앞으로 연구되고 실행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아마 집 부채를 대신 내주는 것까지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죠? 되고요. 예, 그래서 네. 이 부의 양극화 문제도 결국 장기적인 자산 또 장기 부채를 가지고 가야 되는 이 큰 자산, 큰 부채에 대한 부담일 수 있다. 또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트리플 웨이브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산업혁명. 그렇죠. 다 맞물리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집은 그냥 잠자는 공간, 그쵸. 가족과 쉬는 공간. 그 완전 주거용인 그죠. 거죠. 사무 공간과 별도로 가는 그죠? 거죠.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저녁에 잠자러 퇴근하고 들어오고. 이런 공간으로 분리됐다면 네네. 회사와 즉 직장과 일터 그다음에 집이 네. 좀 분리가 되어 있었죠. 네네네. 오랫동안. 네네. 지금은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회사와 주거의 분리에서 일터와 주거의 분리에서 일터와 주거가 일체화되는. 작년에 그렇죠. 가장 달라진 게 요즘 준 강의 많이 하잖아요. 전국을 그러니까요. 돌아다녔는데 예. 요즘 앉아가지고 전국에서 강의를 예. 하니까 이것만 해도 맞습니다. 사무 공간이 없고 집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네. 강의 전문 네. 이런 분들도 줌 강의를 초기에는 작년에 초기에는 회사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다 해요. 요즘 집에서 합니다. 예, 예. 집에서 예. 장비를 다 네, 갖춰놓고 네, 네, 네. 또 회사도 그걸 권장을 해요. 네. 회사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런 게 있네요. 집에서 해라.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버스 중에 가장 강력한 버스, 네. 이 메타버스가 대표님 버스가 벌스입니다. 또 진짜 버스라고 생각. 예, 메타버스. 메타버스인데 네. 좀 우리 경상도 발음으로 세게 하면 버스 그죠? 맞아. 이 버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메타버스가 주거 공간의 변화 또 그것이 집값의 변화도 충분히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터와
주거가 분리되었던 이 정서에서는 우리가 뭘 따졌습니까?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역세권. 교육과 역세권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을 통한 또 취업, 대기업 이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이런 로드맵, 개인의 성장의 로드맵을 볼 때는 교육 이런 학세권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허물어지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집값에 대한 영향. 지금까지는 학세권, 역세권에 대한 영향이 컸다면 앞으로는 점차 이 학세권, 역세권이 지금까지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 집에 거다. 대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이게 지금 한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들이 2, 3년 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길게 봐야 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오늘 이런 걸 데나리오는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 삶을 길게 보고 하지만 네. 사실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예. 당장 2, 3년 그렇죠. 뒤에 내 집 이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그래서 우리는 집은 하나님께서 집이라는 공간을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계신지 준비하시고 계신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식 이야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집을 단기적인 안목으로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주식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식하고 똑같은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집을 정말 단기적으로 생각하게 하실까? 그건 절대 그죠? 아닙니다. 네. 장기적으로 생각해. 그럼 그럼요. 부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너무 이게 단기적인 여러 가지 이슈와 압박에 초조해하고 쫓겨다니기보다는 조금 긴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변함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제 익하게 볼 필요가 오케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좀 종합해 보면 그죠. 종합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그죠. 네. 자, 집은 장기 자산이다. 동시에 장기 부채다. 자기 부채다. 예, 따라서 집값의 장기 동향을 우리가 트리플 웨이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동시에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정리했지만 일자리 등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가처분 떨어지겠죠. 소득이. 예, 그것도 장기 상환을 해야 되는 주담보 네. 이런 등등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그것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집에 대한 인식 변화. 그죠? 그런 아까 우리가 것들이 이야기했지만 점점 있겠죠. 업무와 여가를 지금은 다 집 바깥에서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다 해. 그죠? 모든 것이 집에서 가능해진 이런 시대에 그렇다면 굳이 값비싼 대도시 아파트를 고집하기보다 어떤 의미에서 좀 길게 보면 뭐 저렴하면서도 자연 환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소위 말하면 숲세권 같은 다음에 이런 지역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집에 대한 또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세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네.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만 고민하겠습니까? 전부도 고민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부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맞아요. 이 정부의 장기적인 주거 정책도 또 이에 맞물려 가지 않을까.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어느 정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정부 덩치가 따라가니까. 크잖아요. 정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구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뭐 세 가지를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 네, 일단은 집은 저도 그래요. 저도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내는 뭐 살 때보다 올랐다 그러는데 제가 여보 그거 팔고 서울로 못 가. 서울 전세도 못 가는데 너무 좋은 게 저는 집은요. 이게 이 성도님들도 이걸 보면서 집이 없는 분도 있긴 하고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지만 집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용자산의 가치 그리고 이제 살면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을 만들고 뭐 그 집이 크든 적든 예, 내 집의 안정감, 사용자산의 가치 그리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이걸 함께 만들었던 이 추억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예. 돈 주고 못 살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야, 너네가 집이 필요한 이유는 집이 몇 억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예. 그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준 자산으로 대출을 갚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예.
그렇게 본다면 너무 이렇게 집이 막 오르고 떨어지는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소득 안에서 네, 적절한 재정, 대출을 그렇죠. 재정 형편에 네, 맞게. 재정 계획 안에서 좀 살 수 좀 사서 살다 보면 또 오를 수도 있고 제가 그랬거든요. 떨어지면 어떠냐. 그럼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떨어지고 오르고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집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과의 추억, 행복, 그러네요. 네. 자 그것을 어떻게 네. 돈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면 그래 네. 또 떨어지면 팔고 나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이 예. 떨어지면 또 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집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용자산과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공간의 개념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고 그래도 집이 없는 분들은 잘 계획해서 그래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좀 맞아요. 예. 집을 꼭 사자.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또 우리 노후에 주택연금으로 그렇죠. 또 받으면 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 갈 때까지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집에 대한 생각과 이 태도를 바꾸면 아마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실 것 예,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네네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오늘 또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데나리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집은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내 집 마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데나리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